네. 어, 구본영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구본영 선생님은 1954년도 1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어, IBM 코리아에서 약간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 중에 16년간 변화 경영실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2000년 3월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회사를 떠나셨고요. 그 이후에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를 세우셨고, 2005년도부터 연구원을 선발하고 홍보를 동행해서 나답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약간 1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여행하셨고요. 변화를 꿈꾸는 이들의 내면에 잠든 열정과 비전의 불꽃을 점화시켜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인문학과 경영학의 다양한 접점을 통해 시대의 화두를 발견하셨고, 그다음에 변화와 성장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즐겼습니다. 수년간 신화와 영웅담을 탐독하시면서 우리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톨스토이가 말을 했는데요. 그런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서 변화의 시작은 자기 혁명이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로부터 배우고 글을 쓰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전하셨던 선생님께서는 2013년 4월에 59세의 나이로 선종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를 맡은 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 2기 연구원이고요. 그리고 경영학 나름 또 박사입니다. 현재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 그다음 타산 수업, 구본영 내 삶의 터닝 포인트, 그다음 내가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이라는 책들을 좀 쓰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로 발제를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본영 선생님께서 약간 15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요. 이게 제가 리스트를 쫙 일단 해봤어요. 보시면 일단 책뿐만 아니고 번역, 그다음 감수까지 다 하신 책을 보면 약간 15년간 동안 50여 권에 따른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발제를 하려고 하는 그 영웅의 여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영웅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영웅의 여정이란 일단 여기 보시면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그런 스토리텔러 작가이면서 학자이신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영웅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전설적인 영웅에게 자신의 삶을 대입하고 그 이야기를 시련에 대처하는 지침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영웅의 여정, The Journey of Hero는 전통적인 영웅서사에 동일한 이야기 패턴이 있다라고 신화학자 조지 캠벨이 그의 책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영웅의 여정은 영화적 스토리텔링뿐만 아니고 최근에 사업이나 여행 계획,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요. 특히 요즘 SNS나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에 더욱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웅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삶을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본인들의 삶을 그런 영웅의 이야기에 대입을 하고 그 스토리를 실현에 대처하는 지침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저희가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드라마를 보거나 무슨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주인공의 어떤 그런 영웅의 서사에 본인을 동일화시키면서 하나의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즘 현대 사회의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웅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갑자기 좀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한글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영웅의 여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듯이 많은 작가들, 그 다음에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연구가 됐어요. 조셉 캠벨이 1949년도에 선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에서 17가지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빗 아담스 윙글러라는 그런 학자도 8가지로 그다음에 또필 코지느라는 그런 학자도 8가지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학자도 12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좀 비슷한데요. 1949년도에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
그 거의 10년을 주기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공통점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화나 영웅의 스토리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캠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Here with the Thousand Faces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17가지로 이제 나눴고요.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아담스 일미라는 분도 미스터로지 The Voyage of the Hero라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되었지 않습니다. 8가지로 나눴고 그다음에 피에 코시누라는 그런 작가 겸 교수도 조셉 캠벨의 자서전 전기를 이제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를 썼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번역본이 있습니다. 조셉 캠벨과 말하는 신화와 삶, 영웅의 여정이라는 뜻에서 8가지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00년 이후에는요,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The Writer's Journey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으로 이렇게 12가지로 잘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12가지의 그 영웅의 여정은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2007년도에 나눴던 그러한 가장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영웅의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잘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드렸듯이 12가지의 영웅의 여정을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12가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여기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시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쪽은 그 오디너리 월드, 현대, 일상적인 우리의 세계고, 이 밑 부분은 이제 스페셜 월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돌아갈 때마다 각 시간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 1시부터 5시까지 여기까지는 출발의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는 입문의 단계.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회귀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테니까 각각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데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드리는 게 제일 재미있으시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릴 거는 쿵어 팬더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2008년도에 개봉한 미국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고요. 제작은 슈렉이나 마카다스카 등으로 유명한 드림웍스가 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고요. 지금 시즌 3까지 나와 있고요.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그런 작가이자 학자가 또 이 영화의 스토리텔러로 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시, 일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웅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입니다. 쿵팬더의 주인공, 포는 아빠가 운영하는 국수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팬더인데요. 일상 세계는 앞으로 진입할 모험이나 미지의 세계와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고요. 본격적인 스토리는 일상 세계가 파괴되는 순간에 시작을 하게 되죠. 2시로 가볼게요. 바로 모험의 소명의 단계인데요. 이 시기는 일상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거나, 그다음 혹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요. 이 영화 쿵푸팬더에서 보면은 우쿠웨이 대사부가 있는데요. 그 대사부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포를 그 용의 전사로 지목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모험을 떠나야 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2시, 모험의 소명의 시기입니다. 3시로 가볼게요. 3시는 소명의 거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면 소명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때로 이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극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포는 자신이 감옥을 탈옥한 타이렁을 막아야 하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요. 도망을 가죠. 지금 여기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익숙하신 스타워즈에서 루크는 제국군에게 죽음을 당한 삼촌 내외로 인해서 소명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스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영웅의 정신적인 스승이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을 해서 영웅을 성장시키죠. 그 스승님은 영웅의 모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무협물을 많이 보신 분들은 흔히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수련하는 과정이 바로 이 넷이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쿵푸팬더에서 스승의 시프 스승님은요, 신의 눈물샘으로 포를 데려가서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련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5시에는 첫 관문을 이제 통과합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 이제 완전히 진입하게 되는 그 단계이고요. 주인공이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 스승의 역할은 이제 불필요해지면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스타워즈에서도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오비안 케노비가 초반에만 등장하면 어느 순간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쿵푸팬더에서 시프는 만두로 포를 시험하고요. 포는 오랜 노력 끝에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6시로 가볼게요. 6시는 시험이나 그다음에 협력자나 적대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험이 시작이 되면 영웅에게 새로운 도전과 시험이 끊이질 않고요. 협력자와 적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영웅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협력자는 무적의 5인방,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네, 무적의 5인방이 있고요. 네 명이 아니고 이미 위에 사마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적대자는 타이런이 됩니다. 이분들을 이제 다 만나는 시기가 바로 6시입니다. 7시로 가볼게요. 7시는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진입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영웅은 가장 위험한 장소이자 여정의 핵심인 동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주요 관문을 통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쿵푸팬더에서 포는 용의 문서를 얻게 되고요. 용의 문서는 적대자인 타이런도 탐내는 목표가 되곤 합니다. 8시는 바로 실현의 시기인데요. 이 단계에서 영웅은 죽거나 혹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단계예요. 사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과 재생 혹은 부활의 단계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영웅에게는 신비로움이 부여되는 원천이 되고요. 이 영화에서는 타이렁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용의 문서를 딱 펼쳐봤더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이 이제 실현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시는 이제 보상의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현을 이겨낸 영웅은 이제 보상을 얻게 돼요. 보상은 스토리에 따라 검이나 보물이나 영약, 약과 같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보상도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쿵푸팬더에서 이제 포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용의 문서에 자신의 모습, 지금 이 장면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바로 보상을 얻게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여러분 의천도롱기 보신 분 있으시죠? 거기서 장무기가 장산봉으로부터 태극권을 전수받는 장면이 바로 이 보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시로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영웅은 아직 이제 실현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고 적대자는 영웅의 귀환을 당하죠. 그래서 스토리에 따라서 생략되거나 간소하기도 하는 관계인데요. 쿵푸팬더에서는 타이런과의 싸움에서 패한 시프가 위기에 빠지자 포가 시프를 위해 등장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결국에 이제 실현의 과정을 극복하고 영웅으로 귀환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11시가 되면 이제 영웅은 부활을 하게 돼요. 일상생활로 귀환하기 위해서 최후이자 최고의 실현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목숨을 담보로 하는 대결을 하죠. 맨 마지막에 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실현 단계는 죽음과 재생이 반복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영웅은 새로운 통찰력을 지닌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쿵푸팬더에서 포는 타이런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시 손가락 건법을 터득하고 그 건법으로 타이런을 물리치게 되죠. 우시 손가락 건법은 스타워즈에서 포스, 포스 비 위디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스타워즈의 포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영약을 가지고 귀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웅은 일상세계로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죠. 모험과 미지의 세계에서 영약과 보물과 교훈을 습득한 상태로 다시 현재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지만 변화된 상태로의 귀환이고요. 그 변화는 영웅이 얻은 보상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쿵푸팬더에서 포는 타이렁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세계는 다시 이제 평화로워지지만
포가 무적의 오인방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용의 전사로 인정을 받는 그런 진정한 영웅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잠깐 보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구분영 선생님은 이런 영웅의 여정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 구분을 했는데요. 출발 단계 2007년부터 2004년까지 출발 단계,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문 단계, 그리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회기의 단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12가지 단계에 따라서 구부정 선생님의 영웅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디너리 월드 일상의 세계는 구부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혁명사를 전공하고 싶은 역사 학도셨어요.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진입하셨는데 대학원을 진입하셨다가 대학원을 에서 공부하시는 것을 마음을 바꾸셔서 바로 이제 취직을 하셨고요. 1980년 12월에 IBM 코리아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4년 동안의 영업관리 업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16년간은 변화 경영실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국수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팬더와 같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포의 그 아버지는 국수 만드는 일이 너의 운명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일상 세계의 모습만 본다면 다소 영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시기입니다. 바로 IBM 코리아에서 20년간 근무하고 있는 시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모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43살에 다시 시작하다라는 책을 보면은 40대에 접어들자 갑자기 불면증이 오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하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도 듣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진정시키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셨는데요. 가장 진정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시냐면 본인이 일단 저술가가 되는 모습을 상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10년간 10권의 책을 저술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변화 경영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변화 경영 전문가로 나는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국수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팬더에서 혁명을 꿈꾸는 직장인으로 소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상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가 바로 2시 말씀드렸던 모험의 소명을 갖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거부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명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검증하는 단계, 때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단계에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1997년도 만 43세에 지리산 유전마을에 김동춘 목사님 댁을 방문을 해요. 일주일간. 그래서 그 일주일간 포도단식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소명의 거부의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식 이후에 첫 책을 집필을 시작을 하게 되고 약 한 10달 동안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검증 작업이 이제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검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은 내가 1년에 한 권씩 책을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가 검증을 하는 시기이고요. 두 번째 타인에 대한 검증은 아내와 가족을 내가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말씀드렸죠.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은 4시에 만났는데요. 그때는 여기에 있었던 기련모 선생님, 그 대학원의 은사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 조셉 캠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셉 캠벨, 찰스 핸디와 같은 그러한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과연 1인 기업가로 또 혁명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소름 돋았던 시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이었던 이제 조셉 캠벨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셉 캠벨이 발견해낸 것이 이 영웅의 여정이죠. 근데 그 본인이 스승으로 생각했던 그런 스승이 발견한 그 이론을 저희는 그 제자들이 그 구분영 선생님의 그 인생을 영웅의 여정으로 그대로
이렇게 되물림하는 이러한 시기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기다. 정말 영웅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바로 이 4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하세요. 즉 하루 2시간 동안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를 하시고 퇴사 전 3년간 혹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출간을 하시고요. 밀리언셀러가 됐죠. 그 1999년도에는 낯선 곳에서의 아침을 출간하시고요. 2000년도에는 월드 클래스를 향하여라는 책을 출간을 하시고 2000년 3월에 20년간 근무하셨던 한국 IBM을 퇴사를 하십니다. 이 기간이 바로 첫 관문을 통과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시험, 협력자, 적대자의 시기인데요. 그래서 쿵푸패드에서의 협력자는 무적의 5인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변화경영연구소의 연구원 제도와 이제 콤버 제도를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셨고, 이때 협력자와 적대자는 바로 연구원들과 이제 콤버시 바로 협력자이면서 적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약 한 10명 정도의 연구원을 선발을 하셔서 저술 활동과 연구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셨고, 이걸 졸업을 하려면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거나, 아니면 책을 한 권, 이제, 내야 이제 졸업을 한다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7시에는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진입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시면서 또 변화경영 전문가에서 변화경영 사상가로의 전환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1인 기업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고독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독립된 작가로서의 고독감, 또 1인 기업가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검증을 게으르지 않게 늘 이제 하셨고, 그래서 그런 동굴 가장 깊은 곳의 진입을 통해서 바로 연구원과 꿈버 제도를 만드셨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련이 다가오죠. 그래서 뭐 이 기간 동안은 연구원하고 이제 꿈버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기도 했고요. 연구원이 이제 1기부터 11기까지, 그다음에 꿈버스 1기부터 30기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또 이 시기에 저희가 합정역에 크리에이티브 살롱 9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연구원들의 참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이제 접게 되는 그러한 시련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실현의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분형 변화경영 연구소라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 자기개발과 인문학의 중간 지점에서의 포지션에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게 됐고요. 2년에 약 한 3권의 단독 저서를 19권의 단독 저서를 출간하셨고요. 그 다음에 약 한 10여 권의 공저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연구원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저술 활동과 더불어 연구원 활동을 매년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된 가장 그런 보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연구원들과의 그런 협동 작품, 또 단독 작품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전 작품 저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귀환의 길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련의 과정을 극복하고 이제 영웅으로 귀화하는 단계인데, 2012년도에 이제 EBS 고전읽기라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또 인문학과 개인의 삶의 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귀환의 길에서 변화경영 사상사에서 변화경영의 시인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모색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 안타깝게도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경영 시인으로서 이제 막 인문학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제 선종을 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 시기에 이제 벌어진 그 책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깊은 인생,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그 다음에 구본영의 그리스인 이야기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그런 책들이 이 시기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활의 단계인데요. 부활의 단계는 선생님께서 이제 선종을 하시고 나서 연구원들과 꿈벅들에 의해서 유고집이 출간된 그런 시기가 바로 부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너무나도 이제 감동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출간이 됐는데요. 구본영의 마지막 편지,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
나에게서 구하라 같은 엔솔로지, EBS 고전읽기의 책이 출간이 되었고, 엔솔로지가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부영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셔서 정신 유산이 부활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어, 그 단계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유고집의 출간기가 봅니다. 그래서 영역을 가지고 다시 귀환하는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들 다다랐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한 100여 명의 연구원들과 꿈퍼들이 구본영이 남긴 저서와 수업 시간 중 남긴 유산들을 자신의 삶에 이제 투영시키기 시작했어요. 정말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선생님이 남기신 그런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의 삶에 투영을 시켜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은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위대한 멈춤 같은 책, 정말 위대한 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빠 구본영과 함께, 구본영 내 삶의 터닝 포인트, 구본영 선생님께 배운 진짜 공부, 그다음에 스승이 필요한 시간, 이런 주옥 같은 책들이 정말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마지막 영역을 가지고 기원하는 단계의 무더기로 정말 출간이 되었고요. 2022년, 지금 현재는 단순한 추모제에서 변모해서 추모 학술제로 또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바로 이 영역을 가지고 귀환하는 단계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여러분 딱 보시니까 정말 영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영웅의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전설적인 영웅에게 자신의 삶을 대입하고 또 그 이야기를 실현에 대처하는 지침으로 여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본영은 그의 삶을 통해서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자기 혁명을 거쳐 한 명의 영웅으로 탄생하는 스토리를 저에게 전달해 주고요. 그는 개인의 혁명에 성공했지만 그 차원을 벗어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좌절과 실패를 통해 실현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우리들은 구본영의 삶을 자신의 삶에 대입하고 그 이야기를 실현에 대처하는 지침으로 여기게 됩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연구에도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써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간 관계로 구본영의 영웅의 여정이라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